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가죠.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은 그 논쟁의 중심에서 시장이 어떤 구조적인 힘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한 가지 관점을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인구가 줄고 빚은 너무 많고 금리까지 높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긴 침체가 시작됐다는 목소리가 정말 크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답을 내놓는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을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맞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폭락론입니다. 인구, 부채, 금리 같은 거시지표가 안 좋으니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엔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논리가 있습니다. 공급과 희소성이라는 또 다른 구조적 변수에 주목하는 재상승론입니다. 그럼 이 재상승론의 핵심 논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점은 기존의 분석 틀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재상승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총 인구 같은 전체적인 수요가 좀 줄어들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특정 종류의 집, 그 희소성이 더 커지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희소성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공급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예 신규 공급이 막혀버리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당장 건설 현장에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이죠. 2024년과 2025년의 착공이 급감하면 그 진짜 충격파는 3년에서 5년 뒤인 2027년 이후에 우리 시장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공급 절벽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건설사들 재무 상태가 나빠졌고 돈줄 역할을 하던 PF 시장은 사실상 멈춰섰죠. 여기에 원자재 값, 인건비는 천정부조로 치솟았는데 각종 규제는 여전하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말 사업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환경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상승론의 핵심 논리가 나옵니다. 폭락론이 수요가 줄어든다고 강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상승론은 아니, 공급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10% 줄어도 공급이 그보다 더 가파르게 20%씩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희소성은 더 커지고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낡은 집들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새 아파트가 갖게 되는 어떤 독점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미래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 비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존 주택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반대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축 아파트를 선호할까요? 이게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의 질과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경제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단열이나 에너지 효율, 층간소음 문제, 또 커뮤니티 시설 같은 모든 면에서 신축은 구형 아파트와는 아예 다른 상품으로 분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건축이라는 변수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만약 정부가 안전진단이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핵심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 신호를 보내면 시장은 빠르게 재건축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이 이론에 따르면 바로 그때 신축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장 전체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논리일 수도 있겠네요. 전국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유독 서울과 수도권만은 예외가 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차트가 핵심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든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총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난다. 이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전국 평균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의 인구 흐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죠. 그럼 왜 사람과 돈은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인 양질의 일자리가 바로 여기에 다 모여 있고요. 교육 인프라의 중심지라는 지위는 뭐 흔들리지 않죠. 여기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GTX 같은 거대한 교통망 투자는 수도권의 흡입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기둥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과연 시장이 어떤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세 가지 구조적 요인들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효과를 더 크게 만드는 일종의 3단 로켓 엔진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공급 절벽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극대화하고 이 희소 가치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쏠림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력을 만들어낸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재상승론의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희소성을 가진 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부동산으로 시장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재편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구조적 관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이 과연 앞으로 우리의 자산과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